네, 21번 문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당사자 재산상 손해 발생에 원인이 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있는 거죠. 이때 과실은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를 불문합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사무소를 타인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다면 사무소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상 귀책 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의 규정이었었죠.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죠. 보증 설정 의무 위반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 4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설정해야 될 보증 설정 금액은 6억 원 이상인가요? 일단 법인은 4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분사무소가 추가될 때마다 2억 원 이상의 보증이 추가 설정되어야 되니까 10억 원 이상 업무 보증을 설정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항이 틀린 지문이고요. 5항, 중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을 지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삼진아웃이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맞습니다. 2항,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업무정지 처분과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처분받았던 게 없었다고 치면 1번과 똑같은 사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3번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1번 받고요. 과태료 처분을 2번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3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고요. 4항,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니까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맞습니다. 5항,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1회 업무정지 처분과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역시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3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항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개업공인중개사에 이 법상 의무가 없나요? 의무는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계약의 이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죠. 권고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닌 겁니다. 2항 예치하는 경우에 중도금만 예치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요. 잔금도 예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항 예치된 계약금 등을 매도인 등이 미리 수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해야만 예치가 된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이 가능한 거죠. 4항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된다는 건 법률로 확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을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죠.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와 예치 전문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한 예치 명의자들이 됩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예치 권고에 따라 계약금 등을 은행법에 따르는 은행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가 되었을 때 보증 설정 의무가 발생하지, 지금처럼 은행 명의로 예치가 되었다면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죠. 1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1항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2항 운영위원회 위원수는 19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거죠. 3항 협회 회장 및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5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지금 이 5항 지문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위원회 관련 문제 속에서 나왔다면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둔다고 했기 때문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 부과 금액,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항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확인 설명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권자가 등록관청인 건 맞습니다. 2항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 2항 중개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 그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맞는데요. 이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권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 3항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은 거 5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처분권자가 등록관청인 건 맞고요. 그 다음 4항 운영규정을 제정 승인받지 않고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인데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내리는 과태료 처분이므로 국토부 장관이 처분권자가 될 겁니다. 5항 중개 완성 시 업무 보증 설정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증서 사본 등을 교부 제공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며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그래서 5항이 정답인데요. 과태료 부과권자와 관련해서는 그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든 간에 거래정보사업자나 공인중개사 협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반한 사건이라면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 연수교육 관련 위반이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 위반은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 그리고 중개 업무 관련 위반은 모두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권자가 된다고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수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납부에 썼던 수수료는 분당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다. 경기도 성남시는 광역시가 아니죠. 물론 분구가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은 분당구청장이 맞지만 비자치구이기 때문에 분당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는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는 거죠.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2항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하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울특별시장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도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교부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죠. 3항 갑이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다. 물론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등록관청인 분당구청 가서 할 겁니다. 그러나 분당구는 비자치구로서 조례가 없으니까 성남시 조례가 정한 수수료 가지고 분당구청에 가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될 거죠. 4항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최초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었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이미 응시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최초의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도 수수료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 신청할 때 이미 수수료 냈으니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5항 갑이 주택의 매매에 관해서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 중개보수는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한도액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 볼 거 없이 언제나 시도조례 요율은 사무소 속한 지역의 시도조례 요율을 적용하니까 분당에 중개사무소가 있다면 주택을 중개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기도 조례 요율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계산하게 될 겁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다음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교육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항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수료 안 해도 됩니다. 1년 안에만 개설등록 신청하거나 고용신고 들어가면. 2항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그렇죠? 연수교육 시간은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내였었죠.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였었고요. 3항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모두 시도지사뿐인가요? 실무교육 그렇습니다. 연수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뿐만이 아니라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항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이 아니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합니다. 5항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매년 1회 이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 의무 없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임의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실시권자가 정기적으로 시행할 의무도 없고 시행된다고 하여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수료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교육도 아닌 교육인 것입니다. 28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와 관련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신고받은 내용과 공시된 토지주택가액, 그 밖에 가격 정보 등을 활용해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지만 2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또는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적정성 결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신고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시도지사가 아닌 거죠. 3항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나요?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거죠. 그러면 신고관청으로부터 적정성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토대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4항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 신고관청은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7일 이내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5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죠. 5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9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항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공급계약 또는 전매란에는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과 추가 지불액 등을 기재한다. 옳은 말이죠. 2항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신고 내용의 조사 및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나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죠. 이 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3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하며, 왜냐하면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5일의 여유는 주라는 거죠.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4항 조사기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외에도 일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고관청을 통칭해 국어법에서 조사기관이라고 말합니다. 5항 매수인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죠. 자금조달 입주계획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중개계약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항 부동산 중개계약은 보수 지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어도 유상계약이다. 심지어는 보수 지불 여부에 대한 합의조차 없어도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어서 무조건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2항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속중개계약서가 사용되지 않은 중개계약은 무효예요.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도 불요식계약입니다. 물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교부하며 3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이걸 안 했다고 그 중개계약의 유무효를 다투지는 않습니다. 단 단속법규 위반으로서 업무정지의 대상이 될 뿐이지 전속중개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포함한 모든 중개계약은 불요식계약에 속한다는 겁니다. 3항 중개계약은 중개완성과 중개보수 지급이 상호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쌍무냐 편무냐를 가르는 기준 속에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에 속하는 거죠. 4항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의뢰인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낙성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계약을 요물계약, 낙성계약 구별하는 구별기준 중에는 낙성계약에 속하는 거죠. 5항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거래 당사자 간의 상행위가 아닌 민사거래를 중개할 것을 약정하므로 민사중개, 상사중개 구별하는 기준 속에서는 민사중개에 속하는 거 맞는 겁니다. 이 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할 수 없나요?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없다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않은 거래계약도 법률상 유효합니까? 무효입니다. 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후일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하여 계약은 유효가 될 수는 있는 거죠. 3항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항이 옳은 질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4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유상을 전제로 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이전 예약을 포함한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거지 전세권, 지역권 설정 이전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닙니다. 5항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니라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3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중개대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이 모두 몇 개냐? 기억. 비선호시설은요. 1서식에는 기재사항란이 있지만 2서식에는 없습니다. 3서식에 기재사항란이 있으나 4서식 가면 없어지는 거죠.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1서식과 2서식과 3서식까지만 기재란이 있지 4서식에는 기재란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 권리관계와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는 1서식, 2서식, 3서식, 4서식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1, 2, 3, 4서식에 모두 기재사항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1, 2서식에만 기재사항란이 있지 3, 4서식에는 기재사항란이 없으니 1, 2, 3, 4서식에 모두 기재사항란이 있는 것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두 개요. 2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번 문제. 33번. 다음은 부동산 거래의 전자계약이요.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항. 부동산 거래의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2항. 부동산 거래 계약의 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 가능하나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가 대면해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는 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고요. 3항 전자계약이 완료된 경우에 그 계약이 임대차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주민센터 등을 가지 않아도 전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타임스탬프가 부여되기 때문에 후순위 물건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4항 전자계약의 체결을 마친 경우 업무 제휴를 맺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출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죠. 5항 전자계약이 완료된 경우 그 계약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거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토지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신고해야 돼요. 그 토지가 농지여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근데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가 이거죠.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일 것입니다. 2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거민을 받아야 할 대상을 모두 고른다면 거민은요.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계약서 등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민법의 부속 법률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민법이 아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은 부특법상의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주택은 민법상 부동산이지만 임대차가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 계약 아니므로 검인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토지와 건물의 교환 계약, 아파트의 증여 계약은 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이니까 검인받아야 되겠죠. 지상권 설정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기는 하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검인받을 필요가 없고요. 공유 토지 분할 계약은 이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검인의 대상이 되죠. 매수인이 국가인 매매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지만 검인의 대상은 아니고 판결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즉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라면 판결서 정본에, 조서라면 조서 정본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비읍, 이응이 검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5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이 몇 개인가? 기억, 장래묘소, 즉 가묘이거나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죠. 가묘나 평장이나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니은 종손이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종손에 전속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는 별도로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귿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되어 아닙니다. 봉분과 상석과 비석과 같은 설치물은 물론이고 당의 분묘를 수호 봉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의 공지 내에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리을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분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죠. 그거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리을 맞고요. 그 다음 미음 분묘기지권의 소멸 사유로서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그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점유의 포기까지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음 틀렸고요. 비읍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쌍분 형태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단분 형태 분묘 설치는 허용되어 쌍분이든 단분이든 합장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된 분묘 자체를 수호봉제사하는 범위 내에서만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됩니다. 시옷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토지 소유자가 치료 지급을 청구하면 그때로부터 치료 지급 의무는 발생한다는 것이 최근 기존 대법원 판례를 폐기한 새로운 대법원의 입장인 거죠.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만 옳았습니다. 세 개네요. 사망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번.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1항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법의 규정이죠.
2항 명의신탁자 A가 명의수탁자 B의 명의로 가장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 우리가 이걸 양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등기 이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신탁자 A에게 귀속이 됩니다. 3항 이 법은 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4항 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이 있었던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입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이때는 등기와 물권 변동의 효과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사항이 틀린 지문이고요. 5항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무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항 정답이겠습니다. 37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항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였었다면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어야 되지만요. 2항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죠. 근데 괄호 안에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은 제외하나요? 아니요,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부모나 임대인의 자녀가 실거주할 목적으로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 거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3항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이때는 주임법도 상임법도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4항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목적주택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갱신요구 거부할 수 있죠. 5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라도 갱신요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2항이 괄호가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보증금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해 환산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받는 내용이 아닌 거요. 권리금 보호 규정,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보호받는 규정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 환산보증과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도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인정되고요. 상가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만으로도 이길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에 의해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물권화된 효력인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일정액 이하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39번 문제.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1항 경매가 취하되면 경매 물건에 설정된 압류의 효력도 동시에 소멸하는 거죠. 2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입찰 보증금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2항이 틀렸고요. 3항. 매각에 항고하고자 하는 자가 제공하는 항고보증금은 매각 금액,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 맞고요. 4항. 매각 기일에 허가할 매수 신고가 없을 경우에 새로운 기일을 정해서 새매각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는 저감률 적용을 받겠죠. 5항. 매수인은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매수 대금 완납하는 즉시 확정적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겠지만요. 40번 문제. 다음 중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할 수 없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2항. 등록을 신청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은 공인중개사 협회이거나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일 겁니다. 3항.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법인은 4억 이상, 법인 아닌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죠. 2억 원 이상 설정을 해서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과는 달리 대법원 규칙에서 업무 보증은 등록의 요건, 등록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4항. 등록 신청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5항.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7일 이내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은 7일 이내가 맞는데 대법원 규칙 가면 따블이라고 그랬죠. 14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해 주도록 하는 거죠.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 40문제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